수진아, 너 왜 여기 있어? 강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료 목욕탕,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여자가 앉아 있었죠. 더러운 신발, 헝클어진 머리, 그녀의 손톱 밑에는 까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한때 600평 저택의 안주인이던 여자는 지금 노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강민주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된 이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노숙자 지원센터. 가을 오후 비냄새가 남은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강민주는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실크 타이, 손목에는 2천만 원짜리 시계. 그의 얼굴엔 피로 대신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걷는 그의 걸음은 성공한 사람의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대표님, 이쪽이 무료 급식소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에 그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이곳의 냄새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곰팡이 냄새, 낡은 바닥의 습기, 차가운 공기가 정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서류를 든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일정 10분 뒤 종료 예정입니다. 그래, 빨리 끝내자.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료 목욕탕? 열린 문틈 사이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에는 더럽고 해진 신발이 신겨져 있었죠. 머리는 엉켜 있었고 얼굴에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강민주의 시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민주의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 그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1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떠났던 여자. 한때 그의 아내였던 사람. 지금 그녀는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600평 저택의 안주인이던 여자가 무료 목욕탕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아. 그가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놀람도 반가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주의 목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작고 가늘었습니다. 나야 강민주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고개를 갸웃했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분 아는 분이세요?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막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봉사자의 표정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분 치매 3년 차세요. 쪽방촌에서 혼자 사시다가 종종 여기로 오세요. 씻는 것도 잊어버리셔서 저희가 모시고 오는 거예요. 민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치매라고요? 봉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연락처도 없어요. 가끔 지우야라는 이름만 부르세요. 지우.
그 이름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흉터를 찢는 것처럼 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벽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죠. 지우가 누구죠? 딸 이름이래요. 하지만 물어보면 기억을 못하세요. 민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딸, 그녀가 혼자서 아이를 낳았던 걸까? 아니면 그때 임신 사실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어지러움에 휘청거렸습니다. 대표님? 비서가 다가왔지만 그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민주는 다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자신의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 한때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던 손. 민주가 직접 선물했던 5천만 원짜리 반지. 이제는 아무 빛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쥐어뜯기는 듯 아팠습니다. 대표님, 이동하셔야 합니다. 비서의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정 취소해. 네. 오늘 일정 전부 취소하라고. 비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수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미안해. 늦었지? 하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손을 떨며 자신의 명함을 봉사자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봉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눈에 담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빗방울이 떨어져 정장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민주는 그대로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지워졌다고 믿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지우. 그날 이후 강민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5년 전 강남의 고급 산부인과 비오는 초봄 아침, 대기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강민주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긴장과 초조가 섞여 있었죠.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강민주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수가 정상치의 10% 수준이에요. 운동성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연 임신은 1% 미만이라 보셔야 합니다. 민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사는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을 권장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의 귀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나왔을 때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결과 어땠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자동차 안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진이 조심스레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의학 좋잖아. 의사 선생님이 불가능하단 말은 안 했잖아. 됐어. 민주는 짧게 잘랐습니다.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창밖만 바라봤죠. 민주야,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차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흐르는 빗방울이 마치 그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성북동 600평 대저택. 현관 앞엔 고급 승용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강 여사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5캐럿 다이아 반지가 손끝에서 빛났습니다. 결과 나왔다며?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만 보고도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집안이 3대 독자인데 그녀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세아가 들어가 봐. 민주랑 나랑 얘기 좀 하자.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주야. 엄마, 제발 이 얘기 그만해요. 어떻게 그만하니?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신신그룹 회장 딸, 정치인 집안 딸들 줄 섰는데 넌 구두 수선사 딸이랑 결혼했잖아. 그 결과가 이거야.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니, 사실이잖아. 천안 피 섞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혼하고 제대로 된 집안 애랑 재혼해. 그게 내 미래를 지키는 길이야.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 말 다시 하지 마세요. 너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신약 개발에 100억이 걸려 있는데 법안 통과 안 되면 끝장이야.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정아라 의원 딸이 널 마음에 들어 하더라. 그 아버지가 복지위원회 중진이야. 결혼하면 모든 길이 열릴 거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건 생각해봐. 사랑이 밥 먹여주니? 그날 밤 민주는 발코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5년간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입안에 쓴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마셔. 몸 상할라. 민주는 컵을 받았지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응? 미안해. 나 남자로서 부족해서 미안해.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어. 그만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당신 사랑해서 결혼했어. 집안, 돈 그런 거 아니야.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침묵만 흘렀죠. 그 후로 며칠 민주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와 회사를 오가며 밤을 새웠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주야, 오늘 저녁 시간 있니? 왜요? 하라 씨가 기다리고 있어. 식사 자리야. 싫어요. 이건 사업이야. 감정 섞지 마. 결국 그는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강남의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정치인 딸 정아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 세련된 화장.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뵙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대화는 이상하리만큼 잘 통했습니다. 같은 전공, 같은 관심사. 그날 이후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자주 만나게 했습니다. 회사 행사, 골프 모임, 비즈니스 디너. 민주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점점 무너졌습니다. 집에서는 말이 줄었고 수지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 냉랭한 대화, 그리고 식탁 위의 긴 침묵.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수진이 물었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변했다는 걸, 더 이상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옆자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와 불 꺼진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그 목소리는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정아라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수지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떨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의사가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7주 차세요. 게다가 쌍둥이입니다.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의사도 웃으며 말했죠. 기적이에요. 이런 확률은 거의 없어요. 수진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기적?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단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수진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들, 아빠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녀는 그날 저녁 민주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된장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상. 초음파 사진은 예쁜 리본으로 묶어 선물 상자에 넣었습니다. 밤 10시 민주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표정은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앉아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수진의 눈빛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민주는 무심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아니, 지금 말해야 해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녀는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열어봐요. 민주는 귀찮다는 듯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초음파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아기야. 쌍둥이래요. 7주 됐대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적이야, 여보. 당신 아기야. 하지만 민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연 임신이래요. 거짓말하지 마. 민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1% 확률이 그냥 됐다고? 몰래 인공 수정했지? 아니야, 진짜야.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다른 남자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 없잖아. 나랑은 불가능하잖아. 여보, 제정신이야? 당신밖에 없었어. 다른 사람 없어. 하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습니다. 검사하자. 유전자 검사. 아직 7주야. 검사할 수도 없어. 그럼 애 낳고 하자. 그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날 그렇게밖에 안 믿어? 확률이 말도 안 되잖아. 나는 이제 끝났어. 우리 사이도. 그날 밤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초음파 사진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남편의 어머니에게 불려나갔습니다. 호텔 라운지 은색 찻잔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임신했다며? 네. 다른 남자아이겠지. 아닙니다. 민주 씨 아이예요.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 확률? 그걸 누가 믿어? 검사해봐야지. 검사 안 해도 알아요. 우리 아이예요. 그게 진짜라 해도 문제야. 강 여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아 비서야. 위자료 50억 줄게. 깨끗하게 끝내. 어머니, 전 임신 중이에요. 그래서 더 그래. 그 애 낳으면 민주 인생이 망가져.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기를 없애라고요? 그래. 병원도 알아뒀어. 조용히 처리해. 싫어요. 이 아이는 민주 씨 아기예요. 이런 고집불통? 천안 피가 문제라니까. 수진은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그만하세요. 이 아이 낳을 거예요.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고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강 여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후회하게 될 거야, 이수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주는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돼 있었고 옷장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무너졌습니다. 당신 정말 나버리는 거야? 그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직 작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짐을 쌌습니다. 결혼 반지, 아버지 사진, 그리고 초음파 사진. 새벽녘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엔 아무런 미련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기들,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빛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거리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배를 감싸 안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앞엔 어두운 길만 남아 있었죠. 그날 새벽 이수지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15년이 지나서야 강민주는 알게 됩니다. 새벽 3시 이수지는 서울 구로구의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배는 불러 있었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가방 속엔 초음파 사진과 약간의 현금뿐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기들 조금만 참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겨우 얻은 방은 곰팡이 냄새가 심한 반지하였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30만 원. 남은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겨울엔 좀 추워요. 보일러가 약해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요. 따뜻하게 해볼게요. 낡은 방. 창문엔 먼지가 쌓여 있고 천장엔 누수 자국이 퍼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들, 엄마가 여기서 지켜줄게.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몇 주 후 새벽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119를 불렀습니다. 혼자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지만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산부인과 수술실, 찬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은 위험합니다. 심박이 약해요. 살려주세요. 제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왕절개 진행합니다. 마취가 번지며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10부터 거꾸로 세세요. 19.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눈을 뜬 그녀는 이미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딸이에요. 수지는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그녀는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지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를 지우라고 할게. 하지만 간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한 명은 심장이 멎었어요. 수진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아기. 쌍둥이 중 한 명은 의사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눈을 감고 살아남은 한 아이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날 새벽 이수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작은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앉아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전기장판 하나가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엄마가 돈 벌어서 더 따뜻한 집으로 갈게. 그녀는 낮에는 잠깐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몸은 무너졌지만 아이의 미소 하나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상은 조금도 그녀를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고지서, 밀린 월세.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가끔 밥을 나눠줬습니다. 애가 참 조용하네. 네, 순한 아이라 다행이에요. 수지는 고마워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손등엔 늘 세제 자국이 남아 있었죠. 밤마다 지우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세상 전부 같았습니다. 그럴 때면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피어났습니다. 지우가 돌이 되던 날 수지는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1,000원짜리 초 하나를 꽂았습니다. 지우야, 생일 축하해. 아기는 손뼉을 쳤고 그 웃음에 수지는 세상을 얻은 듯 했습니다. 우리 둘이면 돼. 아빠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조금씩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지우가 자라면서 들어가는 돈이 늘었고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퇴근길,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자주 멈춰 서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왜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지만 묻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방은 더 추워졌습니다. 보일러는 고장이 났고 그녀는 이불로 지우를 감쌌습니다. 하얀 입김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지우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약속할게. 절대 포기 안 해.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눈발 속에서 그녀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잔인했지만 아이의 숨결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 희망 하나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몇 년 뒤 수진의 삶은 또 한 번 흔들리게 됩니다. 그녀의 앞에 나타난 운명은 한때 잃어버린 남편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선택이 15년 후 노숙자 지원센터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지우가 5살이 되던 봄, 수진의 삶에 또 한 명의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은 미혼모 보호시설에 자원봉사를 나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봉사였지만 그곳에서만큼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엄마들을 보면 자신이 덜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시설 원장이 다급히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잠깐 와보세요. 작은 방 안 하얀 천으로 덮인 바구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난아이가 잠들어 있었죠. 어젯밤에 시설 문 앞에 버려져 있었어요. 원장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제발 이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바구니 속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작고 붉은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지만 규칙적이었죠.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입양 신청 받는 중이에요. 며칠 안에 보호기관으로 보낼 예정이에요. 수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키우면 안 될까요? 원장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 씨가요? 지금도 힘드시잖아요. 괜찮아요. 지우한테 동생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원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반지하 방. 한쪽엔 지우가 자고 있었고 그녀는 새 아기를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지우야, 일어나봐. 지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누구야? 이제 내 동생이야. 이름은 한별이야. 한별? 응. 별처럼 반짝이란 뜻이야. 지우는 한별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언니 동생이에요? 그래. 지우는 작은 손으로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별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셋이야. 시간은 흘러 세 식구의 삶은 고단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낡은 밥상 위엔 늘 단출한 반찬이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침이면 지우의 웃음소리가 울렸고 저녁이면 한별의 옹알이가 뒤따랐습니다. 그 작은 방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만 살 수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7살이 되던 해 수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학교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며칠째 서 있었습니다. 창문은 짙은 썬팅이 되어 있었고 안에서 누군가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학교 앞 골목에 숨어 그 차를 지켜봤습니다. 차가 살짝 움직이다 서서히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그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여사였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 지금 아이 둘 키운다며? 그건 어떻게 해? 조용히 살아. 그냥 숨만 쉬고 살아. 민준이 앞에 나타나지 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좋아. 그럼 계속 그렇게 해. 만약 아이 문제로 떠들면 넌 물론이고 그 애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두 팔로 한별을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기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아이를 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불빛이 스치면 심장이 멈출 듯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더욱 조용히 살았습니다. 외출도 줄였고 학교 행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요즘엔 안 나가? 지우가 물었지만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집이 좋아서 그래. 그러나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낯선 번호의 부재중 전화, 문 앞에 놓인 검은 봉투, 입 닫고 살아라는 짧은 쪽지. 그녀는 매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한별이 3살이 되던 해 지우는 학교에서 내 가족을 소개합니다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사진 있어? 있지. 수지는 낡은 휴대폰 속 사진을 열었습니다. 두 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 웃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멀리 출장 갔어. 언젠가 돌아올 거야. 언제 와? 조금만 기다리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우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엄마, 아빠도 나 사랑해? 그럼 세상 누구보다 많이. 그녀는 웃었지만 눈가가 젖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이 평화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어둠 속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아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손이 그들의 삶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어둠은 지우의 생명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9월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라 공기는 투명했죠. 그러나 그날 한 아이의 세상은 끝났습니다. 오후 4시 반, 지우는 학교 문을 나섰습니다. 가방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그녀가 직접 쓴 47번째 편지였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은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꼭 아빠 얼굴 볼 거야. 12살 소녀의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강남 본사 앞 거대한 유리 빌딩.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올려다봤습니다. 우아제약. 아빠가 일한다는 회사 이름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요.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강민준 아저씨 아세요? 남자는 피식 웃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빌딩 앞에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내린 사람, 지우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빠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차가 곧 떠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뛰었습니다. 아빠. 그 순간 왼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왔습니다. 브레이크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속이 붙은 듯 했습니다. 쾅! 지우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가방 속 편지들이 흩날렸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단순했습니다. 초등학생, 횡단보도서 음주 트럭에 치여 사망. 운전자는 우아제약 물류팀 직원이었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합의금 2억 원. 유가족의 신원은 이수진 씨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딸의 장례를 치르고도 월세를 밀리며 살았습니다. 3년 후 강민주는 우연히 그 사건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이지우 12세, 가해자 박종수 45세, 우아제약 소속 운전직, 처분 합의 집행유예.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 회사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럴 리가. 그는 담당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형사는 기록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합의가 잘 됐죠. 유가족이 돈 받고 선처했습니다. 유가족이요? 이수진 씨가 직접요? 형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대리 수령인이 있었어요. 강민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네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민준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서명은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지만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위조야. 형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을까요?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는 곧장 성북동 저택으로 갔습니다. 정원에는 늘 그렇듯 어머니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민주는 합의서를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흥분이야. 내 이름으로 합의금을 받으셨죠. 그래, 대신 받은 거야. 그 여자가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 상태요? 딸이 죽고 미쳐 있었잖니. 돈 줘봤자 제대로 쓸 리 없지.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돈은요? 회사 운영비로 돌렸지. 당신 제정신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우리 딸의 죽음에 대한 돈이었어요.
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우리 딸, 그건 인정 못해. 뭐라고요? 그 애는 천안피야. 그 여자 배에서 나온 애잖아.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당신, 지우가 제 딸인 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물론이지. 유전자 검사도 했어.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요? 그 여자가 애를 데리고 병원 간 날 머리카락을 조금 가져다 검사했지. 그럼 왜? 어머니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인생을 망칠 것 같아서.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설마 그 사고. 어머니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어머니 대답해요. 그 사고 우연이었어요? 민준아, 어른들 세계는 너처럼 단순하지 않아. 그건 답이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면 그런 감정 따위로 흔들리지 마. 나는 우리 집안을 지킨 거야. 지킨 게 아니라 망가뜨린 겁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는 제 딸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살인자예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의 손등엔 피가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결 담담했습니다. 이게 다 내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어. 그 미래에 제 딸을 죽인 대가가 들어있나요? 민주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강민주는 5천억 재벌의 후계자 자리에서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우가 남긴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빠, 오늘은 꼭 만나러 갈게요. 종이 위엔 작은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어머니의 손에 묻은 피,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름. 이한별. 그가 모르는 또 한 아이가 그녀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모든 진실의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세상을 전부 덮고 있었죠. 그날 이후 이수지는 달라졌습니다. 지우가 떠난 집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낮고 텅 빈 숨소리만 남았죠. 한별은 6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어디 갔는지 몰랐습니다. 엄마, 언니는 언제 와? 하늘나라에 갔어. 하늘나라는 멀어? 아주 멀지. 그 대답 이후 엄마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아침에 한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우야, 밥 먹자. 한별은 멈춰섰습니다. 엄마, 나 한별이야. 하지만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자리를 향해 밥을 떠놓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지우의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언니 보고 싶어. 한별은 그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여기 있잖아.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늘 허공 어딘가에 고정돼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한별아, 밥 먹자. 그날은 엄마가 이름을 제대로 불러서 한별은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엄마는 또 물었습니다. 너 누구니? 한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 한별이야. 딸이잖아. 내 딸이 있었나?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작게 웃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별은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책을 꺼내 그날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죠. 오늘 엄마가 나를 잊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그 일기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한별은 혼자 학교를 갔습니다. 엄마는 길을 잃었기 때문이죠. 경찰이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수진 씨,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따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경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한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 누구예요? 그때 한별의 가슴속 무언가가 천천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이수진 씨, 따님과 같이 사시기 어렵겠어요. 왜요? 병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기억을 거의 못하세요. 한별이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복지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당신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 말에 한별은 소리쳤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제가 엄마 챙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은 그 작은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별은 트럭에 실린 가방 하나로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엄마는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별은 울면서 외쳤습니다. 엄마, 기억해요. 나 한별이야.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누구니?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엄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별은 창문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잊지 마. 보호시설의 첫날 밤 한별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언니 지우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은빛 자개가 달린 반쪽 목걸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 혼자 남았어. 그리고 언니가 남긴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부탁해. 나 대신 엄마 꼭 지켜줘. 한별은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래, 언니. 내가 지켜줄게. 그녀는 언니 대신 엄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내일은 기억나겠지? 하지만 엄마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잔인했습니다. 기억을 지우고 얼굴을 지우고 마지막엔 이름마저 없앴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건 오직 한 단어뿐이었습니다. 지우야. 한별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웃으려 했습니다. 그래, 엄마. 지우 언니도 사랑하지.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노숙자 보호센터, 허름한 목욕탕 근처. 엄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위 손에 때가 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엄마. 한별이 다가가면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누구니? 나 한별이야. 한별? 응, 엄마 딸.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너 누구니? 그때마다 한별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 한별이야. 엄마 딸이야. 그날 밤 한별은 일기장에 썼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나를 몰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엄마를 기억하니까요. 작은 글씨들이 눈물에 번졌습니다. 한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였죠. 언니,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나 포기 안 할 거야. 그녀의 두 눈에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야기의 마지막 반전을 향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서울의 빗소리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강민주는 운전대를 쥔 채 멈춰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빗줄기를 밀어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우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저를 따라다니는 차가 있어요.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껏 성공이라 부르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지킨 거지? 성북동의 600평 저택, 수백억의 회사를 가지고도 그는 가장 소중한 걸 잃었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를 밀어버렸습니다. 책상 위로 이수진의 의료기록, 이지우의 사망보고서, 그리고 이한별의 이름이 흩어졌습니다. 민주는 그 이름을 노려봤습니다. 이한별, 10세, 보호시설 거주.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구나.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사표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랐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왜? 이제 더 이상 대표가 아니라 아버지로 살아야 할 때야. 그는 책상 위에 사직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옷, 다이아 반지, 언제나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소리니? 사표라니, 장난하지 마. 장난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이 회사, 이젠 제 손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미쳤구나. 그 여자가 아직도 내 정신을 흔드는 거니? 그 여자는 제 아내였고 제 딸의 엄마였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이에요. 천안피야. 그런 말 이제 그만하세요. 민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였지만 이제 제게 가장 큰 죄인이에요. 그는 회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15년 동안 얽혀있던 굴레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주는 곧장 서울 외곽의 아동보호시설로 향했습니다. 낡은 철문, 페인트가 벗겨진 벽, 작은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이한별 양 면회 오셨다고요?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그 아이 어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단발머리의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그림책을 들고 있었죠. 안별이? 네.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아저씨, 엄마 아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예전에 아주 가까이에서 봤어. 안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에 계셔. 아프셔서.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신 거죠? 그래, 살아계셔. 그 말에 안별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가 나를 잊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살아계시면 됐어요. 민준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설 앞 벤치에 앉은 두 사람. 민준은 안별의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엄마가 준 편지요. 안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수십 장이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삐뚤삐뚤한 글씨. 안별아, 엄마 기억이 나빠지고 있어. 그래도 넌 잊지 마. 너는 내 딸이야. 민주는 한 장 한 장 읽으며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이 편지들을 매일 썼다고? 네. 치매 걸리기 전에요. 기억을 잃기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아이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더 아팠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별아, 이제부터는 너 혼자 아니야. 진짜요? 응.
아저씨가 엄마랑 너 둘 다 지킬 거야. 안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 그럼 저희 가족이에요? 민주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날 밤 민주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노숙자 시설에서 옮겨온 요양병원 1인실. 창가에는 이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그녀의 눈은 멍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전에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픈 일은 잊었어요. 그 말에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기억할게요. 우리의 모든 걸. 그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늦게 와서.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래전처럼, 사랑이 시작될 때 그랬던 것처럼. 병원 문 밖에는 안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나오자 그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엄마랑 다시 시작하자. 안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지우 언니도 같이 올 거예요.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래. 언니도 우리 옆에 있을 거야. 그의 눈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 눈물은 회한이었고 또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주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그녀와 그 아이를 위한 속죄로 살겠다고. 요양병원의 오전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에 벚꽃잎이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인형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그 인형은 딸 지우가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왔어.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래. 꽃이 예쁘게 폈어. 같이 나가볼래? 민주는 그녀를 휠체어에 태우고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정원 한켠엔 한별이 꽃을 따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누구지? 엄마, 나 한별이야. 한별?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작은 불빛이 깜빡이듯 그녀의 기억 어딘가가 잠시 빛났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 기억해봐. 우리 한별이야. 수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네. 그 순간 한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진짜 나 기억났어?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아. 이 손, 내가 자주 잡았던 손이야. 그녀는 한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한 딸이었지, 그렇지? 응, 나 한별이야. 민주는 뒤돌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점심 무렵 민주는 기타를 들고 왔습니다. 수진아, 이 노래 기억나? 그는 천천히 코드를 잡았습니다. 그대 떠난 뒤 혼자 남은 나.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 멜로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 노래 알아요.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억나? 우리가 같이 들었죠. 옛날에. 민준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 둘이. 수진의 시선이 잠시 그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민준 씨 맞죠? 그 한마디에 민준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나야. 너 남편이었어. 수지는 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늙었네요. 그럼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좋은 사람 같아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들을 수 있네. 그 말. 그날 오후 병실엔 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한별은 엄마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인가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지우는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우는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왔었어요. 왔었다고요? 꿈에서요. 엄마 괜찮아. 이제 울지 마. 그렇게 말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늘 옆에 있을 거야. 한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는 우리 곁에 있어요. 별이 됐잖아요. 세 사람은 고요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밖의 오후 하늘, 한 점 반짝이는 별이 대낮에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수진과 한별을 정원 벤치에 앉혔습니다. 여기 새로 심은 벚꽃이에요. 이름은 뭐예요? 지우. 수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 예쁜 이름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남긴 이름이야. 지우의 나무, 우리 세 사람을 다시 이어준.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은 흐려도 이 순간은 잊지 않을게요. 한별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꼭 같이 살자. 그래, 그러자. 민준이 두 사람의 손을 덮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상처를 덮는 한 줄기 봄빛 같았습니다. 민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이제라도 올바르게 살게. 엄마를 지키고 동생을 지키며 너를 기억하며 살게. 그는 하늘을 향해 눈을 감았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조용히 수진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지우가 왔네요. 응. 이제 다시 우리 곁에 있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사랑만큼은 완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오후, 잃었던 가족이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은 가고 또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요양병원 정원에는 한 그루 벚나무가 크게 자랐습니다. 그 나무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우의 나무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한별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 벚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손엔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의 기억을 대신 기록하는 딸, 이한별. 그녀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나를 알아보셨다. 한별이 학교 잘 다녀왔어? 그 한마디를 들으니까 세상이 다시 환해졌다. 노트를 덮으며 한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기억해줘서 고마워. 병실 이수진은 창가에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컨디션 어때? 좋아요. 요즘엔 아침마다 나무 보러 나가요. 지우의 나무? 응. 그 아이가 꼭 거기 서 있는 것 같아요.
민주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여전히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평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이상하죠? 가끔 잊었던 게 조금씩 돌아와요. 그래요? 응. 민준 씨 얼굴도 한별이 어릴 때 울던 소리도 민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거예요, 수진아. 그녀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랑이 기억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말에 민주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평생 데리고 오자. 우리 셋이서. 정원에는 한별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며 꽃잎을 모으고 있었죠. 작은 손으로 모은 꽃잎을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나 이제 알겠어.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하늘을 올려다보자. 별 하나가 낮에도 반짝였습니다. 지우의 별이었습니다. 언니, 엄마 이제 안 외로워. 아빠도 우리랑 있어. 한별은 벚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언니, 나도 언젠가 의사가 되면 엄마 병 고칠 거야. 그때까지 지켜봐줘. 그녀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수진의 미소, 민준의 눈빛, 그리고 자신의 웃음. 사진 뒤엔 지우가 썼던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별은 사진을 꼭 품에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언니. 그날 저녁 수진은 다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민준, 한별과 함께 벚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꽃이 많이 폈네요. 그러게요, 엄마.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나무 올해는 더 예뻐졌네요.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별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이제 매일 지켜볼게. 한별이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안 헤어질 거야.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세 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바람에 섞인 지우의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아빠, 한별이 사랑해요. 이야기의 끝. 기억은 언젠가 희미해질지 몰라도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들은 너무 늦게 서로를 알아봤지만 사랑만큼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이름을 잊어도 사랑은 끝내 서로를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미소, 민준의 눈물, 그리고 한별의 손끝에서 그 사랑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기억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진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기억은 희미해져도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찾아낸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나요? 기억은 잊혀도 사랑은 남습니다. 누구나 사연은 있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